1264년 쿠빌라이 칸이 몽골 제국의 대칸이 된 후 할아버지인 칭기즈 칸의 유산을 이어받아 중국 정복을 완수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하늘이 온 세상을 그들의 영토로 정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일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몽골 제국이 감행한 가장 유명하면서도 겉보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침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쿠빌라이의 관심을 처음 끌게 된 것은 1220년대부터 1260년대까지 한국 해안에서 발생한 일본 해적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무정부 상태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은 불안정해졌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1259년 몽골에 의해 한국이 마침내 정복되면서 이러한 해적 작전들은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쿠빌라이의 주적인 송나라와 계속해서 무역을 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송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9세기까지 일본과 중국은 무역, 정치, 문화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불교 박해로 인해 일본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자신의 통제해 두는 것은 쿠빌라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을 통해 몽골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을 다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중국 시민들에게도 정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왕조에게 중국을 통치할 권리를 부여하는 천명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1266년 쿠빌라이는 일본의 첫 사절단을 보내 조공을 바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서신에는 노골적인 파괴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쿠빌라이를 우주의 주인으로 지칭했습니다. 서신은 화목한 관계를 제안했지만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서신은 천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12번째 세기 후반부터 천황은 쇼군의 명목상의 수장에 불과했습니다. 첫 쇼군이 사망한 후 실권은 그의 섭정인 시켄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직위는 호조 가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266년 쿠빌라이의 사절단은 무시당했고 칸은 이러한 무례한 접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사절단에 대해 유사한 반응이 이어지자 침묵은 점점 더 오만함과 모욕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이 해상 몽골 침공을 위한 쿠빌라이의 준비는 126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중국의 강에서 수행한 작전 외에는 해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 선원들과 그들의 선박 전문 지식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침공을 위한 보급품도 공급했는데 이 부담은 단기적인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봉기는 일본의 몽골의 준비 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시켄인 호조 도키문에는 독자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륙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규슈로 무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1273년 기성 요새인 양양이 함락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낼 병력과 자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쿠빌라이의 요구에 저항한 것에 대한 응징을 마침내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15,000명의 몽골, 북중국, 거란, 여진 군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6,000에서 8,000명의 한국 군인도 있었습니다. 300척의 군함과 400에서 500척의 소형 선박에 나누어 탄 7,000명의 한국 선원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병력이었으나 한 국가를 점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가 이전에 해외 작전을 수행한 적은 없었지만 지난 60년 동안 전투에서 몽골군을 상대할 수 있는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력한 금나라와 송나라가 몽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가 감히 그 앞에 맞설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쿠빌라이에게 신속한 승리 외에 다른 결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함대는 1274년 가을에 한국을 출발하여 먼저 스시마와 이키라는 작은 섬들을 습격했습니다. 방어력이 취약했던 이 정착지들은 숙련된 몽골 전사들에게 거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본토와 격리되어 있었기에 사무라이들은 그들만의 전투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복잡한 대형보다는 개인 간의 결투에 의존했습니다. 몽골군은 포로들을 배에 선수에 못 박은 채 스시마와 이키를 떠나 11월 규슈의 하카타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상륙은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의 상당 부분을 따라 오래된 방벽이 뻗어 있었고 그 뒤에는 호조 도키문의 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수치는 3,600명 정도로 낮게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어군이 수적으로 열세였음은 분명했습니다. 일본군은 외국 군대와 싸워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몽골군의 전술적, 전략적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나라 함대의 상륙과 함께 하카타만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몽골군과 마찬가지로 보행과 기마 상태 모두에서 숙련된 궁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징적인 비대칭 활인 유미를 휘둘렀습니다. 일본군은 적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 설계된 소리 나는 화살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그 화살을 보고 웃었습니다. 반면 몽골군이 지휘에 사용한 전쟁 북과징 소리는 사무라이들의 말을 공포에 질려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음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본의 말들은 적을 만나기도 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는 숙련된 전사들인 일본군은 방벽을 따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해변에서 언덕 위로 싸워야 했던 몽골군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기병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및 회화적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군은 일본군을 상대로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몇몇 지점에서 몽골군은 방어선을 돌파하여 인근 하카타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돌파구 너머의 지역은 몽골군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진영으로 선택된 아카사카는 방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궁술은 몽골의 기준에서도 숙련된 것이었습니다. 원나라 사령관 유복형은 화살에 얼굴을 맞았고 그의 말은 사무라이에게 탈취당했습니다. 사령관은 무력화되었고 내륙으로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군수품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이번 원정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침공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은 몽골 함대를 밀어내어 몇 척의 배를 침몰시킨 역풍에 대해 묘사합니다. 반면 다른 기록은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 함대의 상당 부분을 파도 아래로 짓눌러 버렸고 원나라 군대를 퇴각하게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강조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기상 이변을 탓함으로써 몽골군은 자신들의 군사적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이 예상보다 강한 저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이 첫 번째 교전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275년 쿠빌라이의 사절단이 처형되자 그의 귀환은 확실해졌습니다. 1279년 송나라는 마침내 몽골에 멸망하며 1211년 칭기즈 칸에 의해 시작된 중국 정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쿠빌라이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남중국에서 병력, 자원, 선박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으로 한국의 경제가 황폐해졌기에 이 새로 정복된 군대들이 일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호조 도키문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카타만 주변의 방벽을 20km에 걸쳐 수리하고 연장했으며 더 큰 방어 체계를 준비했습니다. 1281년까지 쿠빌라이는 방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아마도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전까지 가장 거대한 해상 침공군을 집결시켰을 것입니다. 중세 기록들이 숫자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거대한 사업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두 함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북부 함대였습니다. 약 4만 명의 몽골, 여진, 북중국, 한국 군대가 900척의 배에 나누어 탔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부 함대였습니다. 새로 정복된 남중국 영토에서 온 약 6만 명의 병력이 3,500척의 배에 나누어 탔습니다. 이들 중 제대로 된 원양 군함이나 수송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장거리 원정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연안용 또는 하천용 선박을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원정은 시작부터 불길했습니다. 태풍 시즌을 피하기 위해 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남부 함대는 지연을 겪었습니다. 장군 한 명이 병에 걸렸고 남중국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 음식이 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북부 함대가 닝보에서 출발하는 남부 함대와 이키에서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부 함대는 결국 단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1281년 6월까지 이키를 점령했습니다. 이 주 후 함대는 규슈 해안에 도착했으나 상륙 지점이 방벽 위에 잘 준비된 사무라이들에 의해 방어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무나카타 근처에서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북부 함대는 완전히 상륙하거나 내륙으로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남부 함대는 마침내 7월에 방벽의 남쪽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싸워 올라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 함대는 거의 전적으로 최근 정복된 송나라 출신 중국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의 기술, 규율,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낯선 땅에서 낯선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 의지나 흥미가 거의 없었습니다.